네, 시선집중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 후보자의 꼬리표를 떼고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궁금해지는 점이 두 가지가 있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검찰 개혁은 어떻게 진행가 되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 좌담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조국 후보자가 취임사에서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법무부의 권한을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 검찰개혁의 법제화, 그다음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관심사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거든요. 지금 언론도 여기에 이제 그 방점을 찍고, 지금 검사장 몇 자리는 또 비어 있다고 하던데, 이제 인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인사권이 바로 발동이 되면서 검찰 개혁을 내부에서 추동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로 포진시킬 수 있는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네.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이제 적폐 수사 과정에서 네.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올바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적폐 수사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 2명, 또 전직 대법원장, 또 수많은 고위 관료들, 뭐 대법관들, 전직 경찰 총수들 다 법정에 섰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 보수 정권 하에서 검찰권을 남용했고 권력과 결탁해서 어떤 특권을 유지했고, 그래서 촛불 전국에서 국민들로부터 국정농단의 제1공범으로 지적받은 검찰, 예. 그 검찰 안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적폐 수사, 이거는 전혀 없었어요. 네네네. 뭐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뻔히 알 수 있는 사건도 다 불기소 처분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이 총장의 칼끝이라는 것은 오로지 외부의 적만 향해 있던 것이지 예. 내부의 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것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엄정한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속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그 뜻을 동참하지 못하는,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검사들은 다 저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어떤 수사를 통해서 정면으로 네. 공식적으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든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인사권을 통해서 현장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 강력한 저는 인사권의 행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제가 검찰은 스스로 공무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치 집단처럼 여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그런 좀 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들. 네. 청와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검찰은 바로 반발해서 반박하는 이런 모습들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모습, 공무원사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인사권 관련해서는 사실 필요합니다. 다만 예. 검찰 개혁에서,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인 개혁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수를 쳤고 잘된 인사라고 했는데, 막상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국민들은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그 인사 문제를 통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초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를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사권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감찰권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감찰권이 적정하게 행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동안 법무부는 감찰권을 직접 행사하지를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의 감찰관에게 그 모든 권한이 위임돼서 검사에 대한 감찰은 오로지 대검이 다 했습니다. 그 최동호 검찰총장 그때 그 뭐 혼외적 의혹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법무부에서 그때 한번 감찰을 하겠다라고 했었죠.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사퇴를 해버린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이게 내부 규정에 네. 법무부 훈령상으로는
그 법무부 자체의 감찰권이 있는데 아, 그것을 다시 내부 규정에 위임해서 법무부는 2차적 감찰권으로 낮춰놨습니다. 2차적 감찰권은 뭐예요? 보충적 감찰을 한다는 아, 일단 대검이 대검 감찰을 감찰관에서 먼저 하고. 예, 거기서 부족하면 법무부가 다시 2차적 보충적으로 감찰을 한다라고 규정을 박아놔서 예. 사실상 법무부는 감찰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예. 외부에서 특히 그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에 대한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전혀 감독하거나 견제를 할 수 없는 게 아, 매우 큰 문제입니다. 감독 견제의 실질적 권한이 감찰권인데 맞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무력화되어 버려 있다. 이걸 네.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과거에 법무부가 네.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었죠. 네, 네, 그래서 네. 법무부가 상위기관이고 관리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검사들 뒤치다거리만 하는 그런 역할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검사 출신 어떻게 보면 문민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이 장관으로 가서 그 어떤 위상을 바로 세우고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또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김용민 변호사께서는 이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도 활동하셨으니까 자 근데 조국 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법무부의 어떤 직원들 같은 경우 법무부 안 검찰 말고 법무부 안에서 어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기류라고 할까요? 정사라고 이런 건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 사실은 이제 저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네. 주로 이제 검사들과 대면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의 기류를 직접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기존에 제가 교류하던 일반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법무부는 일단 검사의 위세에 눌려서 일반 공무원들이 길을 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게요. 주요 보직을 다 검사들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좋은 자리를 가는 것은 거의 뭐 하기 어려운 거죠. 군대로 치면 장교와 뭐 하사관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약간 급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런 얘기가 이게 과자로 얘기됐던 게 이제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좀 결론 삼아서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884님이 문자 주신 내용도 비슷한 건데요.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그 질문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사법개혁이라는 게 법률로 하는 거니까 국회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부학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법무부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입장을 갖고 네. 국회에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과거에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으면 이 법무부나 대검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거의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뭐 설득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이런 역할들을 막후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법무부가 이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확실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확고한 입장을 갖고 국회의 뜻을 전달하고 네. 또 공식 루트가 아닌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 검사들이 어떤 개혁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네. 이런 것을 못하도록 막는 이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또 장관도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데 보면 검찰이 직접 특수수사 분야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검찰의 특수수사를 어느 정도 범위를 인정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시행령 제정 맞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그런 데에서 법무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렇네요. 지금 특수부 수사를 지금 뭐 규모라든가 범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검찰 내 조직이라든가 인원 편제 이런 것도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법안 통과 상관없이 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죠. 예.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이게 좀 김용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상 패스트 트랙에 올라타긴 했는데 연말로 이제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로 넘기는 게 아마 11월 말쯤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 통과될 수 있다고 보세요? 좀 뭐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긴 하죠. 예. 다만 이제 통과가 되도록 사실 법무부가 그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뭐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률안 말고
법무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 개혁 입법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를 거죠? 들면 이제 검찰의 권한을 그 견제하는 것들인데 많이 논의되는 게 법 왜곡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혹은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들이 있어서 실제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사법농단에서 직권남용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법 왜곡죄가 있었다면은 직권남용의 어려운 법리를 적용할 것도 없이 바로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 왜곡죄. 네, 법 왜곡죄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 입법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 그게 검찰을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막강한 권한을 이제 잘못 행사하면 처벌된다. 맞습니다. 이런 취지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공수처 설치라든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찰 고위직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범법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들어오면 달라지죠. 검사들이 직접적인 어떤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고요. 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이제는 검찰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네. 저는 검찰권 남용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략적 차원에서 현 정부의 개혁은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네. 지금 권력기관이 되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켜서 네. 정상적인 법 집행기관으로 원위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국회가 지금 거의 검찰한테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잠깐만요. 예. 그럼 그 지점에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마지막 질문으로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이제 그 고소고발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모두 검찰로 넘겨라라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검찰이 핸들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거와 지금 그 사법개혁안 국회 통과가 긴밀하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아마 뭐 검찰의 본심을 알 수는 없지만 네. 뭔가 그걸 가지고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충돌된 상황들은 이미 다 영상으로 찍혀 있고 증거가 네,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이거는 검찰이 특별히 더 수사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나와 있는 증거대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검찰이 그것을 가지고 개혁 법안을 좌초시키려는 어떤 시도를 한다면 저는 아마 더욱 강한 어떤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네.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견해를 예.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패스트트랙 그 수사가 뭐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수사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라고 지금 고발을 자유한국당이 했고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있습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CCTV상 명확하니까 처벌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처벌이 안 될 상황들이 상당히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기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수사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한 수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 멱살을 잡고 가겠다라는 형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이제 그 전망이 좀 갈리는데 이건 좀 앞으로 진행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이거 오늘 긴급히 이제 특별 좌담을 마련을 했는데 역시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특별 좌담이 필요하면 두 분은 좀 다시 한번 모실 테니까 그때 좀 꼭 좀 나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부학 교수 그리고 김용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